1심에서 뭐 3년인가 받고 2심에서 4년인가 네.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대법원 그 주심 재판부는 예. 4년을 선고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어요. 맞아요. 그리고는 8월 6일이 이제 전체 재판, 3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8월 6일 날 석방하는 것이거든요. 예. 구속 기간 만료로. 네, 그러니까 석방되는 거죠. 이것도 저는 누군가의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의혹이 드는 합리적 합리적 의심.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렇다면 그 양- 소송당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면서. 아니 저는 무섭습니다. 소송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이 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잖아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아까 네. 그 김기춘 실장 관련한 뭐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대법원 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고 이런 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되는 일인데 근데 왜냐하면요, 제가 이거 또 설명을 대법관. 조금 예. 드리자면 예, 예. 이게 이제 그 지금 시간이 막 여러 가지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좀 복귀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파문 시작된 게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때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 이거를 재판 거래 내역이 있냐 없냐라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사법부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냐 아니냐,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설왕설래가 있을 때 그때 고위 법관들, 그러니까 법원장들 그리고 부장판사들이 반대했어요. 이거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이기는 하나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임명된 분들이 사람들이고요. 다 고위법관에 있는 겁니다. 대법관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김명수 대법원 체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임명된 분들이 최근에 임명된 분들을 빼고는 정권 교체 이후에 그 전에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임명인 것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대법원 구성하는 방식이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사람, 네. 예,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대법관 프로테이지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성향 사람인 그럼 것이죠. 이번에 대법관 세 분 이제 새로 네. 들어오시잖아요. 네, 들어오시죠. 그런데 그 전원 합의체로 김기춘 실장 관련한 건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근데 수가 이미 있지 결정이 않을까 됐으니까 8월 6일 날 석방은 되는 네, 거죠. 석방은 아, 이미 그거는 결정은 석방이 됐으니까. 되는데 대법원 선고가 확정이 되면 네. 다시 그렇죠. 형을 살게 예, 되면 다시 맞습니다. 또 그리고 예.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표적인 김기춘 전 실장 인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습니다. 박용수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 이제 1년 6개월 수사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지금 계속 구속기간 만료로 주요 피의자들이 다 풀려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새로 구성된 대법원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잠깐 여쭤봤는데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해결하지 않고서야 이게 해결이 되겠냐라는 국민적 그 판단이 있는데 지금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모양이에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우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법농단의 대전제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판 거래를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렇죠. 특별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누구도 재판 거래를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0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네. 더 이상 20대 국회에서 야당도 반대할 수 없지 않을까. 예, 공개하겠습니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면 공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대법원에서 만든 문건이 사생활 침해 내용을 담을 수가 있냐. 예. 우리가 흔히 사생활 침해를 얘기하면 이제 기무사가 주로 조사했다는 게 원래는 사실은 군대 내에 간첩이 있거나 스파이가 있거나 뭐 쿠데타 뭐 조짐이 있으면 이런 거 그 정보 캐는 데가 그렇죠. 기무사잖아요. 그런데 주로 어딘가에 제출할 인사 자료를 만든 것 같고 예. 그 인사 자료의 내용 중에 음주를 얼마나 하는지 예. 성향이 어떤지 심지어
그 사생활 중에 남녀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뻔하다는 거예요. 재산관계, 네. 여성 문제, 뭐 등등. 네. 예, 이런 게, 그렇죠. 예, 네. 그게 대법원에서 뭐 그런 거 조사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그 자료를 보기 전에는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공개해라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받지 않으려면 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저기 사법농단 특별법 추진에 만약에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면 네. 그 문건의 내용 중에 상당수가 한국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또 당의 혁신, 뭐 새로운 가치 이런 거를 지금 천명한 네. 마당에서는 당도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첫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가 결국 민심을 반영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누구의 민심을 반영하냐. 이제 이래서 정파가 나뉘는 건데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국민들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러실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게 그 고등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막 깔깔대며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저 판사 아저씨들이 자기 머리 못 깎는 거래 이러면서 아, 아이들이요. 예. 그런 정도의 사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사법부는 늘 왜 신뢰도 조사하다 보면 그렇죠. 사법부가 1위고 시민단체가 2위고 예, 예. 국회는 꼴찌고 막 예, 이렇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조사에 사법부는 넣을 수도 없게 된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쩜 그렇게 그 구속영장을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냥 기각을 기각을 그렇게 용감하게 하실까? 예. 좀 저는 그것도 좀 근데 우선 이 양승태 대법원장 말씀입니다. 이분 지금 뭐 저 출국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두 분 박병대 전 처장하고 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구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아직 뭐 아무런 조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도 없고 직위해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이슈가 나온 예.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죠.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대법원은 미리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할 요령이었으면 이미 다 하고도 근데 남았을 요새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가우징에도 다 그 디가우징 방식 중에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에서 예. 그 망치를 가지고 예. USB를 때리잖아요. 예.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를 때리는데 그것도 복원이 된답니다. 음.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끝이 없다. 또한 증거를 복원하는 방법도 끝없이 개발된다.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공개되지 않은 문건에 대한 공개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법원이 또 밀려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남은 그러니까 문건들 자정 좀 자율 차원에서 예. 진짜 국민들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좀 창피하지 설사 않습니까, 진짜? 예.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그 미래지향적으로 다 털고 가는 게 맞습니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좀 더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태. 어제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법원행정처에서 그동안 공개하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밀려서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196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야말 노릇의 문건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196건 다 공개됐나요? 그중에 3건은 또 공개가 안 3건은 됐 뺐어요. 세 건은 예. 빼고 배가 6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 김명수 대법원의 문건 공개 방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개를 할까? 어차피 공개할 거. 네. 좀 개혁적인 차원에서 가름말을 탁탁 따서 공개를 하지 왜 이럴까?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네. 과거의 양승태 대법원 체제와 지금 공존하고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부처 수장이 새로 가게 되면 네. 기존 시스템에 적응해야 될 필요성이 한쪽에 있고 동시에 또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적응과 개혁이 늘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처음에 문건을 공개 안 할 듯이 이건 공개 안 하겠다고 하다가 공개 범위를 점점 넓히는 방식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도 네.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부끄럽게 드러나는 시점에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20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 문건 네. 있잖아요. 예. 그 문건의 한 귀퉁이에 보면 혹시 그 국회의원이 지금 송사에 휘말려 있지 않나 이런 것까지 다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야, 네, 그러니까 지금 송사에 휘말려 계시잖아요. 예, 그 상대방이 예. 휘말려 있는 것도 아하.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법사위원이니까 네, 네.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춘석 의원의 경쟁자 상대방이 네.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 예. 그 재판을 고려해라 이런 것까지 들어있는. 그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다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관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데.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예. 그랬던 게 상고법원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했나 싶기도 한데 예. 2015년 8월 6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이 있기 전에 그렇죠. 만든 문건에 보면요. 상고법원이 되더라도 요 몇 가지 것들은 청와대가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 그래서 몇 가지를 예. 지목한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 그렇죠, 위반 위반. 재판 전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 그다음에 네. 세 번째가 1심 형사 예. 합의부 재판. 네, 그러니까 이 1심 형사 합의부 재판에 해당되는 중요 사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것들은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근데- 개념이 아예 없는 게 근데 아닐까 저는 싶어요. 이게 구체적인 걸 들어가기 전이라도 예. 저는 제가 이게 정파를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참담하고 우리나라의 그래도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원까지도 이랬다는 것인가 싶어서 굉장히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는데 우리가 통상 이제 3부가 있잖아. 입법부, 네. 행정부, 사법부. 그러면 그렇습니다.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그 비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뭐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사법부만큼은 법원만큼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 최소한의 어떤 경외심, 그렇습니다. 존경 예. 이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 싶어서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그 참담했고요. 네. 저는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제 1차적인 책임은 양승태 그 대법원 체제의 네. 문제지만 이 사안을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었으면서 특별수사단을 구성을 그렇죠. 해서 2번에 걸쳐서 더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제 그걸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알았는데 왜 국민이 납득하기,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이렇게 문건을 떠밀려서 네.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현실적인 제약을 이해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김명수 대법원 체제도 네. 제 식구 감싸기에서 과히 다르지 않았구나 하는 국민들의 비판을 저는 받아야 마땅하고요. 또 네.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하고 거기서 저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20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 문건을 네.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거. 공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문건 중에 예.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고 예. 이 법원 네. 그 이제 판사들은 예.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 예.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기적이신 분들이. 지금 이기적인 게 이기적인 아니라 사람. 연약한 야. 존재예요. 아니 그 동기가 됐던 야. 상고법원 네. 설치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법원이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더러 이기적인 존재라고 그렇습니다. 규정을 하는지 예. 그랬고 설사 예. 상고법원 설치가 아주 동기가 네. 순수했다 하더라도 그걸 푸는 방식이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법적이고 그 이성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을 거쳤어야지 이거는 무슨 정보기관 뺨칠 정도로 국회의원들 뒷조사해서 그러니까요. 약한 고리 예. 하고 뭐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궁금한 게 또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아니요. 예. 아니 사실 우리 좀 더 흥분해야 되는데 더 흥분하셨대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미 많이 흥분해 계시고요. 네, 아주 더 예. 흥분해야 되는데 예. 그 연약 이성을 찾으시려고 굉장히 그게, 노력하시는 것 그게 같아요. 우리가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한 존재여서 지금 이러고 예. 있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은
이 문건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계속 댈 때 네. 꼭 이번 20대 국회의원 문건뿐만 아니라 네. 개인 사생활 침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정보를 네. 어떻게 대법원이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혹시 우리 대법원도 사법경찰이 있어서 네. 할 제도가 있나요? 없죠. 네, 수사 없잖아요. 권한은 네, 검찰에 수사권관이 있어요. 없는데 예. 그러면 그 개인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근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청와대 쪽이랑 상고법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와대 쪽이랑 그 재판 주고받았다. 관련한 네. 거래를 했다고 하면 예. 청와대에 굉장히 그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이랬던 국가정보기관이 그 물밑에서 도와줬을 개연성도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의심을 네, 굉장히 그러면 합리적으로 해볼 그러면 수가 있는 연대해서 거죠. 그럼 청와대와 과연- 국정원과 대법원이 연대해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국가정보원을 찍으셨지만 우리가 흔히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데는 국가정보원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기무사도 기무사, 있습니다. 경찰도 그다음에 있고, 경찰도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상고법원과 관련하여서 예. 검경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아직 드러난 게 없어서 그런데 요 세 군대 내 정보 조직, 네. 그다음에 경찰 정보 조직, 국가정보원 그렇다면 이 세 조직이 연계되어서 하나로 정보가 통합되는 곳이 어디일까?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청와대가 이게 대법원이 저런 식의 정보기관처럼 네. 내사 비슷한 거 하지 않고 모르는 그렇죠.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 예. 뭔가 청와대와 커넥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첫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가 결국 민심을 반영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누구의 민심을 반영하냐. 이제 이래서 정파가 나뉘는 건데 네.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국민들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러실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게 그 고등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막 깔깔대며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저 판사 아저씨들이 자기 머리 못 깎는 거래 이러면서 아, 아이들이요. 예. 그런 정도의 사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사법부는 늘 왜 신뢰도 조사하다 보면 그렇죠. 사법부가 1위고 시민단체가 2위고 예, 예. 국회는 꼴찌고 막 예, 이렇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조사에 사법부는 넣을 수도 없게 된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쩜 그렇게 그 구속영장을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냥 기각을 그렇게 용감하게 하실까? 네. 좀 저는 그것도 좀 근데 우선 이 양승태 대법원장 말씀입니다. 이분 지금 뭐 저 출국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두 분 박병대 전 처장하고 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구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아직 뭐 아무런 조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도 없고 직위해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이슈가 나온 예.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죠.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대법원은 미리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할 요령이었으면 이미 다 하고도 근데 남았을 요새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가우징에도 다 그 디가우징 방식 중에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에서 예. 그 망치를 가지고 예. USB를 때리잖아요. 예.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를 때리는데 그것도 복원이 된답니다. 음.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끝이 없다. 또한 증거를 복원하는 방법도 끝없이 개발된다.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공개되지 않은 문건에 대한 공개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법원이 또 밀려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남은 그러니까 문건들 자정 좀 자율 차원에서 예. 진짜 국민들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좀 창피하지 설사 않습니까, 진짜? 예.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그 미래지향적으로 다 털고 가는 게 맞습니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좀 더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태. 어제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법원행정처에서 그동안 공개하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밀려서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196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야말 노릇의 문건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196건 다 공개됐나요? 그 중에 3건은 또 공개가 세 안 건은 됐... 뺐어요. 세 건은 예. 빼고 배가 6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 김명수 대법원의 문건 공개 방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개를 할까? 어차피 공개할 거. 네. 좀 개혁적인 차원에서 가름말을 탁탁 따서 공개를 하지 왜 이럴까?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네. 과거의 양승태 대법원 체제와 지금 공존하고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쨌든 모든 그 부처 수장이 새로 가게 되면 네. 기존 시스템에 적응해야 될 필요성이 한쪽에 있고 동시에 또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적응과 개혁이 늘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처음에 문건을 공개 안 할 듯이 이건 공개 안 하겠다고 하다가 공개 범위를 점점 넓히는 방식,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도 네.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부끄럽게 드러나는 시점에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20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 문건 네. 있잖아요. 예. 그 문건의 한 귀퉁이에 보면 혹시 그 국회의원이 지금 송사에 휘말려 있지 않나 이런 것까지 다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야. 네, 그러니까 지금 송사에 휘말려 계시잖아요. 예, 그 상대방이 예. 휘말려 있는 것도 아하.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법사위원이니까 네, 네.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춘석 의원의 경쟁자 상대방이 네.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 예. 그 재판을 고려해라 이런 것까지 들어있는. 그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다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관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네. 건데.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예. 그랬던 게 상고법원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했나 싶기도 한데 예. 2015년 8월 6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이 있기 전에 그렇죠. 만든 문건에 보면요. 상고법원이 되더라도 요 몇 가지 것들은 청와대가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 그래서 몇 가지를 예. 지목한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 그렇죠, 위반 위반. 재판 전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 그다음에 예. 세 번째가 1심 형사 예. 합의부 재판. 재판. 네, 그러니까 이 1심 형사 합의부 재판에 해당되는 중요 사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것들은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근데- 개념이 아예 없는 게 근데 아닐까 저는 싶어요. 이게 구체적인 걸 들어가기 전이라도 예. 저는 제가 이게 정파를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참담하고 우리나라의 그래도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원까지도 이랬다는 것인가 싶어서 굉장히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는데 우리가 통상 이제 3부가 있잖아. 입법부, 네. 행정부, 사법부. 그러면 그렇습니다.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그 비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법부만큼은 법원만 1심에서 뭐 3년인가 받고 2심에서 4년인가 네.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대법원 그 주심 재판부는 예. 4년을 선고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전원 합의체로 넘겼어요. 맞아요. 그리고는 8월 6일이 이제 전체 재판, 3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8월 6일 날 석방하는 것이거든요. 예. 구속 기간 만료로. 네, 그러니까 석방되는 거죠. 요것도 저는 누군가의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라는 그런 의혹, 의혹이 드는 합리적, 의심적 의심.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렇다면 그 양- 소송당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면서. 아니 저는 무섭습니다. 소송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이 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잖아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아까 네. 그 김기춘 실장 관련한 뭐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대법원 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고 이런 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되는 일인데 근데 왜냐하면요, 제가 대법원- 이거 또 설명을 대법관. 조금 예. 드리자면 예, 예. 이게 이제 그 지금 시간이 막 여러 가지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좀 복귀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파문 시작된 게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때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 이거를 재판 거래 내역이 있냐 없냐라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사법부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냐 아니냐,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설왕설래가 있을 때 그때 고위 법관들, 그러니까 법원장들 그리고 부장판사들이 반대했어요. 이거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이기는 하나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임명된 분들이 사람들이고요. 다 고위법관에 있는 겁니다. 대법관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김명수 대법원 체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임명된 분들이 최근에 임명된 분들을 빼고는 정권 교체 이후에 그 전에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임명인 것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대법원 구성하는 방식이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사람, 네. 예,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대법관 프로테이지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성향 사람인 그럼 것이죠. 이번에 대법관 3분 이제 새로 네.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원 합의체로 김기춘 실장 관련한 건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근데 있지 이미 결정이 않을까 됐으니까 8월 6일 날 석방은 되는 네, 거죠. 석방은 아, 이미 그거는 결정은 석방이 됐으니까. 되는데 대법원 선고가 확정이 되면 네. 다시 그렇죠. 형을 살게 예, 되면 다시 맞습니다. 또 그리고 예.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표적인 김기춘 전 실장 인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 최소한의 어떤 경외심, 그렇습니다. 존경 예. 이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 싶어서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그 참담했고요. 네. 저는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제 1차적인 책임은 양승태 그 대법원 체제의 네. 문제지만 이 사안을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었으면서 특별수사단을 구성을 그렇죠. 해서 2번에 걸쳐서 더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제 그걸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알았는데 왜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이렇게 문건을 떠밀려서 네.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현실적인 제약을 이해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김명수 대법원 체제도 네. 제 식구 감싸기에서 과히 다르지 않았구나 하는 국민들의 비판을 저는 받아야 마땅하고요. 또 네.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하고 거기서 저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20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 문건을 네.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거. 공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문건 중에 예.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고 예. 이 법원 네. 그 이제 판사들은 예.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 예.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기적이신 분들이. 지금 이기적인 게 이기적인 아니라 사람. 연약한 야. 존재예요. 아니 그 동기가 됐던 야. 상고법원 네. 설치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법원이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더러 이기적인 존재라고 그렇습니다. 규정을 하는지 예. 그랬고 설사 예. 상고법원 설치가 아주 동기가 네. 순수했다 하더라도 그걸 푸는 방식이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법적이고 그 이성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을 거쳤어야지 이거는 무슨 정보기관 뺨칠 정도로 국회의원들 뒷조사해서 그러니까요. 약한 고리 예. 하고 뭐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궁금한 게 또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아니요. 예. 아니 사실 우리 좀 더 흥분해야 되는데 더 흥분하셨대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미 많이 흥분해 계시고요. 네, 아주 더 예. 흥분해야 되는데 예. 그 연약 이성을 찾으시려고 굉장히 그게, 노력하시는 것 그게 같아요. 우리가 예.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한 존재여서 지금 이러고 예. 있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은 이 문건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계속 댈 때 네. 꼭 이번 20대 국회의원 문건뿐만 아니라 네. 개인 사생활 침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정보를 네. 어떻게 대법원이 알려져 가져 있죠. 있습니다. 박용수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 이제 1년 6개월 수사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지금 계속 구속기간 만료로 주요 피의자들이 다 풀려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새로 구성된 대법원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잠깐 여쭤봤는데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해결하지 않고서야 이게 해결이 되겠냐라는 국민적 그 판단이 있는데 지금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모양이에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우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법농단의 대전제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판 거래를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렇죠. 특별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누구도 재판 거래를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0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네. 더 이상 20대 국회에서 야당도 반대할 수 없지 않을까. 공개하겠습니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면 공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대법원에서 만든 문건이 사생활 사생활 침해 침해. 내용을 담을 수가 있냐. 예. 우리가 흔히 사생활 침해를 얘기하면 예. 이제 기무사가 주로 조사했다는 게 원래는 사실은 군대 내에 간첩이 있거나 스파이가 있거나 뭐 쿠데타 뭐 조짐이 있으면 이런 거 그 정보 캐는 데가 그렇죠. 기무사잖아요. 그런데 주로 어딘가에 제출할 인사 자료를 만든 것 같고 예. 그 인사 자료의 내용 중에 음주를 얼마나 하는지 예. 성향이 어떤지 심지어 그 사생활 중에 남녀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뻔하다는 거예요. 재산 관계, 네. 여성 문제, 뭐 등등. 네. 예, 이런 게, 어려워. 예, 그게 대법원에서 뭐 그런 거 조사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그 자료를 보기 전에는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공개해라.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받지 않으려면 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저기 사법농단 특별법 추진에 만약에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면 네. 그 문건의 내용 중에 상당수가 한국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또 당의 혁신, 뭐 새로운 가치 이런 거를 지금 천명한 네. 마당에서는 당도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는